네, 첫 중동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동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긴장 상황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해서 국제 정세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지금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로 격상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980년에 수교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좀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 자체도 꽤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배경 그리고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한국 외교가 대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 한국 외교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미일 중로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주변 상황에 비해. 그렇죠. 근데 1980년과 지금 달라진 점은 이미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세계 경제력 10위 첨단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한 5위권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국방력도 6위고 또 한류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공간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중심국가, 이명박 정부 때 신화세 외교, 또 박근혜 정부 때 유라시안 이니시티브였다가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확장되는 외교가 그 중심에 사실은 중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좀 과하게 말하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하고 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2010년부터 아크 부대라고 해서 우리 특전사 그랬었죠. UDC 실 부대가 파견돼서 거기서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주둔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첫 원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전력의 25%를 우리 원전이 담당하게 돼요. 그다음에 4조 원대 천궁토 미사일도 수출을 했고 또 천무 미사일도 수출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지금 산업코드를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여러 가지 접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양국 모두에게. 예, 확장 외교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경제에 맞췄다라고 말한 만큼 이번 순방의 핵심은 경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원전과 에너지, 방위산업 분야 등 13개 분야에서 벌써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번 순방에서의 성과는 좀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이미 상당히 많은 8개 부처 장관,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기업 총수들이 이제 같이 대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접점과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하는 수요가 맞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방산, 원전, 에너지,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우주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도 사실 우주 개발을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건, 의료,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상당히 무한한 이 잠재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MOU, 그다음에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그 협력 결과들이 이번에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경제 어떤 내용들 나오게 되는지 저희가 또 그 부분도 들어오는 대로 MOU 설명되는 내용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한국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그냥 같은 얘기죠.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확장 억제, 그다음에 미일,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 이 세 축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됐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대전환기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전원의 연설에서 신냉전이다, 세계는 다극화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전략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가치 기반 국제주의를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미국 단독으로 지금 중국과 혹은 동맹과 관계를 재조정했다고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이 가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사실 그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치 기반 국제주의 외교에 미국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요. 예. 여기에 또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와 다시 말해서 재무장, 그렇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예. 동북아 정세, 그다음에 세계 정세의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로서는 이제 이게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지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과거사나 아니면 독도 문제나 이런 영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적기지 공격 능력, 사실은 반격 능력이 공격 능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안보적으로 도움도 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서 유사시에 자기들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도 사실 우리 영토거든요, 헌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 우리에게는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좀 네. 숙제가 남은 그 거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느냐. 이번 미일 정상회담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만한 그런 전략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국제 질서 변화에서 이제 동맹 관계는 사실 이제 그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상수고 또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문제를 정상화하는 게 또 숙제거든요. 왜냐하면 양측 다 지금 고비용 구조거든요. 예. 그러나 이번 상황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고 예. 이 과정에서 지금 북핵 문제는 우리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 협력 체제는 강화하고 그다음 우리 국가 전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미일 동맹의 흐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안보 이익이나 아니면 과거사나 이런 문제를 덮는 예.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이 대중 견제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또 일본의 방위 능력 증강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이 전격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 오는 17일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가능성이 하십니까? 있죠.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신냉전 다극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초에 이미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선언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지금 한미 동맹 이제 올해부터는 한미 연합 훈련도 완전 정상화되거든요. 이번 아미타이거 훈련도 대대급이 실시됐고요. 그렇게 보면 모종의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동안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반응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미타이거가 대대급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가능성도 있고 또 모종의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지금 우려가 됩니다. 예. 사실 그런 대응이라는 게 결국에 뭐 외무성이나 혹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나온 다음에는 또 도발로 이어지는 그런 연쇄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미일 정상회담 이런 것들 북한 입장에서 좀 불편해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안보리 등 어떤 제재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우리 이런 뭐 미일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좀 영향을 받고 핵을 좀 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덜 뭐 도발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가장 많은데요. 지금 이번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보는데요. 사실 주된 포인트는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그 다음에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그 다음에 이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도 미일 방위 조약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만 문제도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일의 대응 체계가 더 중요한 의제였어요. 북핵 문제보다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했던 식냉정. 이 얘기는 뭐냐면 속셈은 뭐냐면 한미일이 연합을 하면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뭐 북러 관계는 강화됐고 이미 군사 협력설도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대응은 결국 북중러 협력 관계에 강화할 거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들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멈추거나 아니면 자신들에게 훨씬 더 불리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냉전 구도를 북한 나름대로 활용을 하는, 물론 이제 과거의 냉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대립 구도를 북한 나름대로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지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고강도의 공세를 더 줄이거나 완화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국제사회에서 이런 제재나 압박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재는 만능이 아닙니다. 제재는 효과적인 거지 이게 이 제재만으로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의 관계를 개선한 적이 없고 모든 독재 체제는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집중되지 지도부에는 피해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는 유지하되 다른 형태의 다양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제재만으로 해결된다고 그러면 뭐 벌써 해결됐어야죠. 북한의 지금 95% 수출이 중단된 상황인데. 예. 이런 가운데서 오늘 북한이 외무성국장에 담화를 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비판한 건데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됐다. 그러면서 지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한동안 또 풀기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인정을 해야죠.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법을 법제화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그러면 북한식으로 헌법도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 법 체계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북한 최고조사인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에 걸쳐서 비핵화는 없다라는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자발적인 비핵화를 이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 상태를 또 최근에는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 전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딸이 되냐, 김여정 부부장이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상황인데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대단히 불안하고 좀 조급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좀 신빙성이 있을까요? 다 관심법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뭐 술 먹고 온다, 무슨 뭐 불안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근거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해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거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타나요. 보통 전원회의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경제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예.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경제는 특히 더 없었죠. 전혀 없어. 예. 거의 전혀 없어. 뭐 그냥 아파트 좀 지은 거. 그러니까요. 그것도 준공도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식량 상태도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1월 정도, 1월 상순, 중순 정도면은 북한 시장에서 쌀이 킬로그램당 한 4,000원대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6,000원, 5,500원, 6,000원 사이고요. 더 주곡이라고 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도 2,0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3,000원대 중반이거든요. 이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북 제재는 계속 되고 있죠. 그럼 저 같아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남한에서, 한국에서는 원칙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가진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지금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김 위원장으로서는 사면초가죠. 아무리 신냉전이라고 그래서 북중노 협력을 한다고 그래도 본인들이 문제 해결해 준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불안하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그게 지금 그동안에 구조적으로 완전히 상황이 다른.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안했을 거예요. 김정은 체제는. 그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 있는 거지. 지금 뚜렷하게 무슨 임계점을 넘었다거나 뚜렷한 뭐 어떤 급한 세태의 징후가 있거나 건강상 그건 지금 확인된 건 없어요. 예,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뭐 7차 핵실험도 곧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또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더 이상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대화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조금 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일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대응 방식,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핵심 얘기를 안 했어요. 그 핵탄두 수의 증가는 얘기했지만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핵물질을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핵실험은 계속 압박 카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거든요. 근데 북한도 사실 지금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불안해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북한이 안 좋거든요. 예. 그럼 북한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순부터 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우발적 충돌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원칙적인 대응과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대화는 필요합니다. 대화는 필요하고 이 남북한 간의 채널, 지금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닫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긴장 국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내일 모레 최고인민회의도 개최되는 상황. 북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윤석열 대통령 방문까지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성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